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음식 평론가가 LA의 허름한 골목길에 위치한 한국 식당에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만을 방문하여 맛을 평가하고 기사를 써왔던 그가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이 된 걸까요? 도대체 그 작은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맛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들을 방문하여 최고의 음식을 평가해왔어요. 저는 음식은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이 그 예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오다 보니 나름 유명세도 생겼어요. 제 글을 엮어서 책으로 내기도 했고 블로그도 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글에 대한 파급력이 계속 커지게 되었어요. 제가 유명해지고 글에 대한 책임감이 커질수록 오히려 제 삶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금전적인 보상은 있었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더욱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주로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유럽을 많이 돌아다녔죠. 제가 직접 조사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을 받아서 가기도 했는데 일정이 빠듯하게 돌아갔어요. 남들은 멋진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너무 부럽다는 말도 많이 했지만 실상은 꽤 힘든 직업이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이지만 실상은 외로운 싸움의 연속이었죠. 세계는 넓고 좋은 식당은 많아서 평생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못 가본 곳이 더 많을 거예요. 매년 100개가 넘는 레스토랑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 최근 들어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뉴욕의 어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플레이팅, 최상급 식재료, 정교한 기술. 하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1000짜리 트러플 소스는 이제 그저 짙은 갈색 액체처럼 보였고 완벽하게 구워진 와규 스테이크도 그저 고기 한 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평소처럼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을 확인했습니다. 재료의 품질, 요리 기술과 풍미, 셰프의 창의성, 가격 대비 가치,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의 일관성 등 수천 번을 봐온 평가 항목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이 기계적인 항목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음식이 점수로만 보이고 오롯이 음식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30년 전 어머니는 텍사스에서 작은 스테이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고급 재료도 화려한 기술도 없었지만 손님들은 항상 행복한 얼굴로 식사를 마쳤어요. 어느 날 프랑스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영상에 흠뻑 빠져 프랑스의 멋진 요리들에 대해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고급식 재료를 가지고 셰프가 섬세한 칼질을 하는 모습, 멋지게 플레이팅 되어 나오는 음식들을 보며 저게 진정한 아름다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식당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워 보였어요. 진정한 요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진정한 요리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10년간 수석 셰프로 일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더 넓은 세상의 멋진 음식들을 탐구하고 싶어 음식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 오히려 어린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어머니의 식당에서 풍기던 갓 구운 빵 냄새, 오랜 시간 훈연을 통해 만들어진 깊은 맛의 바비큐, 손님들과 나누던 따뜻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요리들이었어요. 지금의 제가 평가하는 최고급 레스토랑들과는 많은 것들이 달랐어요. 하루는 LA에 방문해서 호텔로 가는 길이었어요.
LA의 밤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었죠. 화려한 네온사인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달빛이 마치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뜬금없이 20년 동안 쌓아온 경력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한 달 전에는 도쿄의 레스토랑을 방문했었어요. 그곳의 셰프는 40년간 오직 초밥만을 만들어온 진정한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음식에서도 더 이상 감동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수식처럼 완벽하지만 영혼이 없는 요리였달까요? 곧 저는 또 다른 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끝없는 평가의 연속, 그리고 점점 무뎌져가는 감각. 이것이 내가 그토록 꿈꾸던 미식 평론가로서의 삶이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다른 것, 진정한 맛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복귀한 저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창 밖으로 보이던 LA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었죠. 이틀 뒤에 있을 최고급 레스토랑에 방문할 생각을 하니 갑자기 일이 두렵게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만 했었죠.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의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오랜만에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토록 공허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다음 날 밤 생각도 정리할 겸 LA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 고소하면서 깊은 향이 코끝을 스쳤고 저도 모르게 냄새에 이끌려 골목 안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어요. 최근에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어요. 하지만 불쾌한 냄새는 아니었어요. 호기심이 발동되기 시작했고 어느새 골목 끝에서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알 수 없는 문자로 쓰인 간판 아래에는 작게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평소에 저였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곳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데에도 벅찬데 이런 길거리 음식점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문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활기찬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퇴근한 직장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확인해 봤어요. 메뉴판은 영어 설명이 간단히 달려 있었지만 대부분 낯선 글자로 되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어였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다가 직원분에게 음식 추천을 받았어요. 직원분이 저녁이고 하니 따뜻한 국물 요리가 좋겠다며 그것을 준비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며 음식을 기다렸어요. 주문을 하고 얼마 후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직원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주문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작은 접시들을 테이블에 놓기 시작했어요. 분명 저는 음식 한 가지를 시켰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이건 분명 직원의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주문한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며 직원에게 물었어요. 직원분이 오시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어느 음식을 시키던 제공되는 기본 반찬이에요. 한국 식당에서는 모든 손님에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랍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간 다양한 나라의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그것도 여러 가지나 무료로 제공한다니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갈비탕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사이로 뭔가 거대한 뼈가 보였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이 투박한 비주얼의 음식은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플레이팅과는 전혀 달랐어요. 국에 뼈다귀 몇 개가 들어간 게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떠서 맛을 봤을 때 그 깊은 맛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맑은 국물 속에 녹아있는 깊은 맛,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음식 안에 엄청난 시간이 들어갔음을 느낄 수 있었죠. 몇 숟갈 먹으니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맛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주방을 봤는데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께서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밥을 먹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잠시 후 할머니가 홀로 나오시더니 계속해서 손님들의 테이블을 살피며 음식과 반찬을 더 드시라고 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모습에서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시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셨던 그런 모습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나오려는데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작은 종이컵을 내미셨어요. 갈색 음료가 들어간 차 같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이게 뭐죠? 라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면 한국인의 정이에요 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작은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워서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는데 아주 달달한 맛이 느껴졌어요. 커피 같았는데 뭔가 달랐어요. 제 모습을 보며 웃고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허름한 식당에서 맛본 소박한 믹스커피 한 잔이 제 마음속 어딘가를 흔들어 놓았다는 것만 알았죠. 며칠 후 저는 LA를 떠나기 전 그 식당을 다시 찾았어요. 식당에 들어서서 자리를 잡았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순간 제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느껴지는 곳을 조심스레 쳐다보니 구석 자리에서 한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와 예전에 몇 번 논쟁을 펼친 중국인 음식 평론가인 타오였어요. 레스토랑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로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고급 레스토랑만 평가하며. 콧대 높으신 양반이 이런 허름한 음식점을 다오다니 말이야라며 타오가 말을 걸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와는 사이가 안 좋던 타오가 이 상황에 대한 글을 쓴다면 제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타오는 제 맞은편 자리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오늘 칼럼을 쓰러 온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저녁을 먹기 위해 방문했다고 둘러댔어요. 잠시 후 종업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순대국밥을 시켰고 타오는 비빔밥을 시켰어요. 오늘도 여전히 음식이 나오기 전 반찬들이 먼저 나와 테이블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나물들과 밑반찬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김치가 눈에 띄었어요. 배추김치와 깍두기가 새빨간색을 하고 먹음직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김치의 색이 좋고 잘 익은 것 같다고 말하자 타오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중국 거라는 거를 알고 있냐는 것이었어요. 제가 정확한 역사는 잘 모르지만 김치는 한국 전통 음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타오가 중국의 음식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중국이 5,000년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알지.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어. 그래서 한자, 음식 등 다양한 것들이 중국에서 전파되었어. 그 중에서도 김치가 전파되었는데 지금의 한국은 그걸 자기네들만의 전통 음식이라며 홍보하고 있는 거야라며 타오가 말했어요. 그리고 비빔밥이 나왔을 때 타오는 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비빔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중국에서 발전된 음식인데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 한국인들은 염치가 없는 민족이야. 근본이 없다고라며 언성을 높였어요. 나는 이런 한식당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고 이런 내용들로 칼럼을 쓸 예정이야라며 말했죠. 그의 표정을 보니 진심이었어요. 저는 타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딱히 반박할 말도 없고 해서 우선 나온 순대국을 먹었어요. 순대국은 며칠 전 먹었던 갈비탕과는
또 다른 느낌의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진한 고기 국물의 맛은 아주 묵직하게 퍼져나갔고 순대와 함께 먹으니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해장으로도 많이 먹는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순대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타오의 표정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전히 주인 할머니는 홀에 나와 사람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더 필요한 반찬은 없는지 맛은 괜찮은지 물으시며 친절을 베풀었어요. 저는 타오에게 손님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살피며 정성을 다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배워야 될 것 같은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할머니의 서비스는 미국에서 보기 힘든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타오는 비웃음만 터뜨렸습니다. 돈 벌려고 하면 저런 건 당연하지라며 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계속해서 그는 이 식당이 현대 미식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혹평했습니다. 중국의 전통 음식들을 자기네들 음식인 양 팔고 있는 이 식당은 제대로 된 식당이 아니라며 몰아세웠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님이 저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지금까지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으셨는지 할머니는 장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손님이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칼럼인지 뭔지 글을 쓴다고 하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먼저 김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국의 역사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김치에 관련된 글이 없다는 거 아시나요? 그나마 김치라고 우기는 파오차이도 만드는 방식이 한국의 김치와는 전혀 달라요. 문헌도 없고 만드는 방식도 전수된 게 없었는데 2000년대 이후 갑자기 생겨났죠. 하지만 한국은 16세기 문서에서 김치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김치의 발전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근거도 없으면서 한국의 김치가 유명해지니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비빔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중국의 골동반이라는 옛 조리법이 있었어요. 중국의 골동반은 밥을 짓기 전 다양한 재료를 넣고 찌는 음식이고 한국의 골동반은 밥을 지은 후 다양한 재료를 넣고 비벼 먹는 음식이라는 문헌이 있어요. 두 음식은 만드는 방식부터 전혀 다른 음식이에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름이 같은 걸 이용해서 한국의 비빔밥이 중국 거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한국의 비빔밥은 한국인들의 민족적 특징을 잘 살린 음식이에요. 음식을 한 곳에 넣고 비벼서 다 같이 퍼먹는 음식이었어요. 한국인의 정을 나누는 의식이었죠. 이런 부분만 봐도 비빔밥이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타오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의 말에 반박할 여지는 없었어요. 그러다 분에 못 이겼는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와 할머니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이내 말을 이어나갔어요.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서로를 돕고 배품을 실천하는 민족이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사태 등 큰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냈죠. 저도 우연한 계기로 미국에 와서 지내고 있지만 그 뿌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만들어 베풀며 살고 있답니다. 라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음식을 맛과 미의 측면에서만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왔는데 이 한국인 할머니는 배품의 의미로 요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여종업원이 어김없이 커피를 내어주셨어요. 저는 며칠 전 이 커피가 정이라고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오늘에서야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계속해서 생각이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LA를 방문할 때면 매일 밤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음식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단순해 보이는 음식이지만 깊이가 있었고 정성이 느껴졌죠. 어느 날 저녁 한 식당을 방문해 거의 다 밥을 먹어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늦게 방문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손님이 많이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믹스커피를 2잔 들고 오셨어요. 한 잔은 제게, 한 잔은 할머니 몫이었죠. 그리고선 이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라며 물어보셨어요. 할머님이 커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80년대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절 이야기였어요.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일했고 이 커피 한 잔이 그들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한 잔 하는 시간이 그날의 고통을 잠시 잊는 휴식 시간이었으며 사람들 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을 회상하는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커피는 혼자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힘들 때 동료들과 함께 마시면서 위로도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우리의 정을 담는 그릇이 된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직장인들은 힘들 때마다 이 커피를 찾는다고요. 회사에서 야근할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긴장될 때, 동료와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이 소박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보기엔 그저 값싼 인스턴트 커피일 뿐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힘들었던 시절의 추억, 함께 나눈 이야기들, 서로를 위로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종이컵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평가해온 최고급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완벽한 맛, 화려한 플레이팅, 최상의 서비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소박한 커피가 전하는 따뜻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사장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맛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것을요. 20년간의 평론가 생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실을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믹스커피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된 후 저는 그 식당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방문할 때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빙을 하던 직원이 단골 손님의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작은 사탕을 건네는 모습.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이 힘들어 보인다며 할머니께서 김치찌개에 고기를 더 넣어주시는 장면. 늦은 시간 혼자 찾아온 손님에게 반찬을 더 내어주시며 많이 드세요 하고 걱정해 주시는 모습.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이 식당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매일 저녁 찾아오는 할아버지 손님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10년 전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이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분이 오실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던 요리를 내어주셨어요. 메뉴판에도 없는 특별한 요리였죠. 어느 날은 할머니에게 요리하는 과정을 글로 써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흔쾌히 허락하시며 요리 방법에 앞서 재료를 선정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일찍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신다고 해요. 값비싼 재료는 아니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르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자식한테 먹인다는 심정으로 재료를 준비하신다고 해요. 특히 김치를 담그실 때는 마치 과학자처럼 세심했어요. 온도와 시간을 체크하며 숙성도를 확인하시는 모습은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 못지않은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식당 문 앞에는 작은 칠판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따뜻한 무료 커피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문구가 이제는 이 식당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곳은 현대적인 조리 기술이나 화려한 플레이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들의 일상을 함께 나누며 음식을 통해 위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식당만의 특별한 가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던 젊은 직장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20년간 전 세계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이런 따뜻함은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믹스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미식이란 완벽한 맛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닌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진심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행복한 순간들의 집합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평소처럼 식당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글로 완성할 시점이 왔기 때문이에요. 칼럼을 쓰기 전 먼저 할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녹아있는 한국인의 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진과 함께 이 식당에서 느낀 특별한 경험들을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글을 읽어본 할머니께서는 너무나 좋아해 주셨어요. 그 어떤 날보다 기쁜 순간이었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올린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추억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추억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식당을 찾아가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하던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각국의 미식가들과 일반 손님들이 이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며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 때문에 바빠지셨지만 한 분 한 분의 표정을 살피며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셨어요. 물론 따뜻한 믹스 커피 서비스도 빼놓지 않으셨죠. 할머니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가격을 올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레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음식의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 그게 제가 꿈꾸는 식당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요. 화려한 미식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제 오랜 친구이자 유명 음식 유튜버로 활동 중인 마이크를 만났습니다. 파리에서 함께 공부하던 시절 그는 저와 함께 미식의 꿈을 키웠던 동료였죠. 이제는 유튜브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한국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의 작은 식당에서 발견한 특별한 가치와 따뜻함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죠. 특히 믹스커피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면서 제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만을 찾아다니던 제가 이렇게 작은 한국 식당에 감동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제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그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에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음식을 관찰했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손수 내어주신 믹스 커피를 마시며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라며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이클은 유튜브에 한 식당에서의 경험을 업로드했어요. 그는 단순히 음식 리뷰에 그치지 않고
이 작은 식당이 가진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아름답게 담아냈어요.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의 구독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믹스커피에 담긴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 할머니의 정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느 날은 미국의 유명 셰프가 찾아와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며 한국의 정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변화는 미식계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들도 화려한 플레이팅과 완벽한 맛 이상의 무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손님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음식을 통한 위로와 공감, 이런 가치들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늘어난 손님들 속에서도 한 분 한 분의 표정을 살피며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따뜻한 믹스커피도 빠지지 않았죠.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진정한 음식의 가치는 단순히 맛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이자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준 건 작은 종이컵에 담긴 평범한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생활하시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인 텍사스로 향했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제 모습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로만 안부를 여쭙던 제가 갑자기 찾아뵙자 의아해 하셨나 봅니다. 저는 LA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께 부탁드려 챙겨온 각종 반찬들과 김치, 믹스 커피였어요. 거실 벽에는 어렸을 적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음식점의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모습,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제가 어머니 옆에서 장난치며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죠. 어머니는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오시던 단골 손님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던 직장인들의 이야기를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에는 늘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고 해요. 완벽한 요리보다 손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어머니의 모습과 한식당 할머니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어요. 20년간 최고의 맛을 찾아다니며 완벽한 평가 기준을 고집해왔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께 LA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작은 한국 식당에서 만난 특별한 순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은 것들을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제가 드디어 진짜 음식의 의미를 알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어머니와 함께 또 한 잔의 믹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번엔 달콤한 맛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그건 커피 맛이 아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의 따뜻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미식이란 무엇인지를요. 그것은 완벽한 맛이나 최고급 식재료가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순간.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찾아야 할 진정한 가치였던 거예요. 뉴욕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경험은 결국 저를 어머니의 따뜻했던 식당 앞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더 이상 차가운 평가자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미식가로서 말이에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화려한 미식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국만의 독특한 정문화를 통해 음식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된 뜻깊은 사연이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전해진 한국인의 정. 정확하게 정의 내리긴 어렵지만 한국인만의 정서가 함축되어 있는 정이라는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정을 베푸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